저는 그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한민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그 우리 아이가 아파가고 있어요. 뭐 이런 주제를 갖고 지금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질 어린 아이들의 건강상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1월 달에 제가 촬영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 지난 1월에 촬영한 거가 그 유튜브에 보면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를 클릭하시면 아마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처음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1편을 유튜브에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왜 오늘 또 같은 주제를 갖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는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문제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확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뭐 기능의학하는 의사분들이나 뭐 영양학자들이라든지 뭐 식품공학을 전공한 사람,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나오셔가지고 좀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정확한 정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그 솔루션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겠지만 제가 최근에 자꾸 아이들이 아픈 질병의 종류가 되게 많아지게 되고 또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마 본인이 결혼을 해서 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나서 뭐 아토피가 아이한테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뭐 자폐 현상이 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애가 자꾸 배가 아프다 그래서 봤더니 뭐 이 크론시 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나서야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의외로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거가 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난 다음에 아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그 먹거리에 대한 관심들 되게 많이 갖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할 건가에 대한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거가 너무 안타까워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먹거리 계몽차로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한 번 더 이제 리뷰를 한다면, 제가 아마 지난달에도 제가 이 화면을 좀 보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가임 여성들서부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첫째 아이를 낳는데, 둘째 아이를 또 이제 갖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임신하기 전에 부부들의 건강이 아이한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은 아니죠. 뭐 벌써 한 몇십 년 전서부터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계속 또 발전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과정 속에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변이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 의해서 그 유전 정보가 자꾸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 방울 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나의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자꾸 이 자극을 주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유전 정보가 자꾸 바뀌게 되는 거지? 왜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가 유전 정보가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세포가 끊임없이 새로운 걸로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된다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매번 이렇게 그 목욕탕에서
그 떼밀지 않아요? 떼밀면 각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피부 상피세포가 쓰여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탈각을 시키죠. 버리게 되고 또 새 세포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이런 거가 우리 피부에서 때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모든 세포들은 특정히 한번 발생되고 나면 그 새롭게 나오지 않는 그 신경세포들을 제외하고서 몇 가지 신경세포들 제외하고서 거의 대부분이 새로운 세포를 이제 바꿔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세포 자체도 노화가 되면 쓸모가 떨어지니까 걔를 없애고 새 걸로 이제 해서 내 몸을 이제 가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거가 새롭게 만들 때 그 유전 정보가 전에 있었던 세포와 그 다음 세포한테 유전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자꾸 변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변이가 일어나는 건 여러분 몸에 있는 여러 종류의 독소들에 의해서 그 변이가 유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 독소를 집어넣는데 그거 이제 본인이 집어넣은 거죠. 어디를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와 또 하나는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화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두 개의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 몸에서 굉장히 그 많은 독소가 축적돼 있다가 그게 이제 임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태아에서 아이 세포가 이제 분화돼서 막 나올 때 그때 이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라나는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런 그 유전자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을 계속 줌으로써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게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임신 전에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일단 자기 몸을 좀 순화시키는, 정화시키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들이 내가 임신했을 때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떤 몸을 결정하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의 그 태아의 건강을 지키려면은 엄마의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먹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단순히 약물만 먹으면 안 되는 거가 아니라 모든 인공적인 화학물질이 될 수 있으면 인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직까지 내가 무슨 독을 먹는다 그래요? 나는 맛있는 걸 먹는 거지.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안에 첨가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들은 대부분 다 우리 몸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들이 염증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뭐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이 자꾸 염증이 생긴다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 물질들, 우리가 어떤 항원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 눈에 보기 좋았던 음식물들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임신했을 때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냥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유기 때 아이들한테 젖을 먹일 때 그 젖의 모유의 성분은 엄마의 먹거리에 의해서 결정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엄마 몸에 독소가 쌓여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분유 부담도 더 못한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무조건 모유가 좋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뭐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을 우리 몸에다가 유입을 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나 또는 현재 임신 중에 있는 산모나 또는 수유기에 있는 이 산모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런 거, 특히 여기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진짜 생각을 좀 가지고 먹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유전자를 건드는 것이지 누가 우리 아이의 유전자를 건드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이게 단순히 먹으면 좋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과학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안 좋아요. 근데 왜 안 좋은가에 대한 얘기. 왜 안 좋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 어릴 때 아토피가 없었는데 노인성 아토피라는 거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토피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역시 이게 이제 그 유전자를 자꾸 변형시키는 현상. 세포가 새롭게 분열될 때마다
그 유전자를 자꾸 건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라는 걸 우리가 심각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먹거리는 누구나가 다 먹어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커피숍에서 손님을 만난다든지 뭐 어디를 갈 때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연예인에 의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돼가지고 마치 고속도로 다닐 때마다 여기는 뭐가 맛있어, 여기는 뭐가 맛있어, 그래서 찾아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저거를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 하면서 참 되게 가슴 아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가 이런 간편 음식들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저거에 대한 먹거리를 아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저 안 먹을 텐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거 먹는 거거든요. 그냥 엄마들이 아우 그거 안 좋아 먹지 마. 엄마 한 번만. 그래 우리 한 번만. 그놈 한 번만이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전부 다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 진짜 우리 아이 건강하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먹이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다. 뭘 먹어서 자꾸 좋은 걸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들이 내 몸에 자꾸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뭘까 자꾸 수선을 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에 세포가 새롭게 분열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겨우 좋아질까 말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 먹는다 해가지고 쉽게 유전자가 변이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속적인 것 때문에 그게 보통 한 5년, 10년, 15년 이렇게 먹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에서 야, 참 이 환경에서는 내가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해가지고 세포 자체가 살기 위해서 변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몸이 나빠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걸 습관화시켜서 먹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운동이 저는 한 가정에서만 어떤 애기 엄마 한 사람만 가지고서 얘기될 거가 아니라 저는 가정에서도 이걸 바꿔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이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그래야 되고 어떤 모임에서도 다 같이 이런 운동들은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 콜라 안 먹어요. 저거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맛있게 먹고 있고 너 먹어. 너 사탕 하나 줄게. 이러면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 그 어른들 같은 경우도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 담배 피고 있고 나도 원래 담배를 펴서 나 이제 폈다가 끊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 피면 자꾸 담배를 권하면은 이거 끊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먹지 않아야 되는데 속에서 그렇지만 다들 주변에서 친구들이 먹고 있으면 그거는 안 먹기도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주 만나는 애들 친구의 엄마들이 있다면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런 먹거리에 대한 인식들을 함께 바꿔 나가야지 우리가 같이 자주 만나는 애기 엄마들은 우리도 자꾸 음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아이들의 음식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누구 한 사람만 해가지고는 왕따 당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뭐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줌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만 끝나면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진솔되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이 계몽 운동은 뭐 시작은 비록 미미하지만 제가 한 30년 정도, 30년, 이 얘기를 아마 35년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0년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95세까지 떠들면 될까. 뭐 이 김영석 박사는 지금 103세신데도 얘기를 강연을 하고 계시는데 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희망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
이 줌 강의에 초대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얘기를 같이 좀 공감 좀 했으면 좋겠고, 공감하면 혼자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심각하게 느껴져서 그러면은 내가 우리 그 모임을 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강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시간 스케줄을 맞춰서라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어떤 우리 가족 중에서 되게 아파가지고 그런 동기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계속 저한테 건강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 왔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우리 가까운 가족들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푸드 컨설턴트라는 전문 직업을 갖고 와가지고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그 환자들의 그 질병을 우리가 뭐 먹거리로 치료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환자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까,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또 환자들을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하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젊은 나이에 아픈 사람이 많다. 요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아프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그런 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방송 찍은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는 할 건데, 제가 어떤 일반적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마케팅하고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건 뭐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혹시 듣고서 공감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좀 얘기를 나눠줬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제가 새롭게 배워가는 모든 정보를 많은 사람과 함께 이제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 먹지 말아야 될까 안 먹는 게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 뭘 먹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얘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될 건가. 근데 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수백만 년 동안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의 조상 들은 현생 인류의 조상들은 한 20만 년 이상 이렇게 이제 진화된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유전 정보는 먹는 거에 의해서 유전 정보를 갖게 됐는데, 현재 그 유전 정보가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에 원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먹었던 걸 가지고서 유전 정보가 이제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자연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 깊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는 자연 음식을 최대한대로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가장 많이 먹은 먹거리가 식물성 음식이에요. 식물성 음식을 한 85% 정도를 먹는 거고요. 식물성 음식을 한 85%, 그 다음에 동물성 음식을 한 15% 정도를 먹는 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진화해오는 과정 속에서 먹었던 먹거리의 비율을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주된 음식은 식물성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면 내 몸은 잘못 구성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은 자기가 행동하고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과는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그 식물성 음식을 85%를 먹고 동물성 음식을 15% 정도를 먹어야 된다. 이 동물성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원료가 되는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식물성 음식을 갖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물성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서부터 동물성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꼭 필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그 비건식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순 식물성 음식만 먹고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구조적으로 동물성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은 나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식물성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를 한 번 더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이 식물들은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5대 영양소를 다 갖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식물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생화학 물질들을 적게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씩을 자기 몸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단순히 탄수화물이 들어오고 지방이 들어오고 단백질이 들어오고 비타민이 들어오고 미네랄이 들어오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을 동시에 먹었다라는 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이런 채소들과 과일들을 다양하게 먹는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생화학 물질을 동시에 먹었다. 그럼 생화학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뭐 항암, 항산화, 항염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예, 그런 물질들이 식물이 다 갖고 있었던 물질들이거든요. 그 물질을 동시에 비타민과 미네랄과 함께 다 먹었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인식하고 나면 요새 그 기능성 보조식품 같은 거 팔고 영양 보조제 같은 거 팔 때 뭐 여러분 임신하게 되면 철분과 엽산을 먹어야 된다. 우리 몸은 절대로 철분하고 엽산만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병이 생겼을 때 병을 회복하는 어떤 특정한 영양분 하나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먹고서 살아온 적이 없어요.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을 동시에 들었죠. 물론 이제 양이 농축되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양적으로 본다면 각각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항상 모든 영양 물질이 동시에 들어왔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또 하나는 이 동물성 식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거나, 우리 이제 포유류라고 하죠. 척추동물이면서 포유류, 뱃속에다가 이제 애를 잉태해가지고 출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포유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젖도 먹이고, 이런 동물은 몸의 구조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도 포유류죠. 돼지고기도 포유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의 그 살이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똑같다라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걸요? 예. 소고기, 고기, 돼지고기, 남의 살 그렇게 많이 먹어대면서 그 살이나 내 살이나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성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얻어지는 몇몇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성 음식을 피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채소하고 과일을 먹는 비율도 역시 85대 15 비율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과일이라고 하는 거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식물성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취할 수 있었던 게 과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일. 예,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먹었을 때 맛있으면 계속 먹었을 거고, 맛없으면 안 먹었을 거고, 먹고 죽었으면 절대로 안 먹었을 거고, 뭐 이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가 과일이니까 그걸 먼저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그거 먹다가 부족하면은 땅 속에 있는 뿌리 같은 거를 캐서라도 먹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먹어서 우리 몸을 만들 가장 첫 시작이라고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과일에 들어가 있는 과당이 우리 몸에서 쓰여지는 걸 보면은, 아,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당을 많이 먹었겠구나라는 게 우리 몸에서 당들이 분해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만들어지는 과일은요, 자꾸 사람들이 단맛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달지 않은 과일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달지 않은 과일을 잘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옛날에 나왔던 과일과 지금에 만들어진 과일의 영양 성분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오히려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살이 더 찌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일을 먹는 거를 채소를 많이 먹는데 활용하는 차원에서 과일을 섞어 먹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가심한다고 과일을 먹잖아요. 그 입가심은 말 그대로 입가심만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밥배 따로 있고 과일배 따로 있어서 계속 과일 먹고 있으면요, 이거는 내가 다이어트로부터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인식해야 되는 건, 현대 사회에서 나오는 모든 과일은 내가 살찌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영양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농가에서
친환경 그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지 한 몇십 년 되면서 그래도 농약을 좀 덜 친 아니면 또 유기재배 하려고 하는 과일들이 몇 품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먹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여러분들 코스트코 같은 데 가게 되면 블루베리 같은 거, 냉동 블루베리 팔 때 거기 봉지에 와일드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와일드라고 하는 건 야생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생의 것이 식물들이 갖고 있는 영양소들이 가장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서 드시는 것도 되게 전 좋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단 과일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한 도구로서 과일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식물성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하루에 2.5에서 약 3kg 정도를 먹으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거든요. 2.5에서 3kg? 이거 먹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먹으려면 하루 종일 채소 따듬고 있어야 돼. 과일 닦아서 뭐 계속 이거 준비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거 하겠느냐라는 얘기야.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실천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못해 하고 안 먹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아이가 채소를 안 먹어요라는 얘기를 그 엄마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애가 채소를 잘 안 먹어요. 그거는요, 안 먹어요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저한테 용납을 받을 건 아니고, 여러분의 아이가 진짜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서로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먹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그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는 어른들은 자기 건강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거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먹여야 될까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렴풋한 기억으로 5대 영양소라는 거 들어보셨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5대 영양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영양의 균형을 내 몸에다 집어넣을 건가는 잘 몰라요. 그렇죠? 탄수화물 그러면 우리는 다 쌀밥, 떡빵 뭐 이런 것만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섬유소 있죠. 식물 섬유소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섬유소가 유일하게도 우리 몸에서 위와 장의 운동력을 키워줄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에서는 이거를 물리적 영양소라는 표현이에요. 물리적 영양소. 다른 것들은 화학적으로 분해돼서 우리 몸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화학적 영양소라고 표현하지만, 섬유소만큼은요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쟤는 위와 장의 운동력을 키워주는, 그래서 음식에 들어가 있는 영양물질을 제일 잘 빨아들일 수 있게끔 하려면 위와 장의 운동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 장이 전부 다 뭐로 돼 있냐면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근육으로. 그래서 근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계속 훈련시켜야지, 단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단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하는 거가 바로 저 섬유소예요. 그럼 섬유소는 어디 있느냐? 빵이나 떡에는 없어요. 빵이나 떡에는 없고, 거의 대부분이 자연에 있는, 특히 뿌리 채소라든지 줄기 채소라든지 잎 채소라든지 이런 쪽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드셔야지 돼요. 이걸 안 먹으면 뭐가 망가지냐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 근데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얼마큼 심각한 얘기냐면요, 내가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모든 영양을 공급을 받는 건데,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으면 이거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장에서 영양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고, 위가 이걸 소화시키는 거야. 이 분쇄를 시켜야지, 분쇄된 가는 것들, 가장 작은 단위의 영양물질이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위가 이걸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위 무력증, 장 무력증,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왜냐? 위가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 소화를 못 시키면 영양이 안 들어와요. 영양이 안 들어오면 내 몸을 어떻게 구성을 하겠냐. 그래서 내 몸에 영양이 안 들어오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기능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소화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화와 흡수가 제 기능이 되려면 위와 장의 운동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 운동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영양물질은 뭐다? 식물 섬유소예요. 그러니까 자꾸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를 뭐 단당류, 이당류, 뭐 다당류, 이게 우리 뭐 이렇게 먹으면 살쪄 이런 걸로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옛날과 과거와 같이 이렇게 에너지 노동을 하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동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내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감안해서 약간의 에너지원은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탄수화물 중에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될 게 뭐냐면 저 식물 섬유소예요. 저 식물 섬유소를 먹는 것들 때문에 제가 채소와 과일을 85대 15 비율로 해서 하루에 2.5에서 3kg 정도를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식물 안에 굉장히 다양한 영양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그러면 단지 빵, 떡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단백질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제가 바로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 그 다음에 이 비타민 있죠, 비타민.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효소로서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이라는 게 식물이 만들어 놓고 동물들도 다 만들어. 왜? 필요하기 때문에. 대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타민을 먹는 거는 채소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타민들을 얻어왔었고, 미네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가공식품에는 없어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가공식품에는 저 비타민이라는 거나 미네랄이라는 것 자체가 찾아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뭘 먹는가를 째려봐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는 걸 봐야 되고, 또 이제 현대사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또 강조돼야 될 영양물질이 뭐냐면 식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화합물, 이걸 이제 영어로 파이토케미칼 그러는데, 이 파이토라고 하는 뜻은 식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식물. 그러니까 식물 속에 들어가 있는 케미칼, 화합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물 어떤 내가 식재료 하나를 먹었을 때 그 안에는 적게는 수백 가지에서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안에는 당연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미네랄도 다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식물 내재 화합물들인데, 식물들은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도망 다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곰팡이가 들러붙어도 그냥 당해야 되고, 뭐 이제 벌레들이 들러붙어 내 잎사귀를 끌고 먹어도 당해야 되고, 하루 종일 땡빛을 받고 있어서 활성산소가 생기더라도 당해야 돼. 그러니까 당해야 되는데 당할 수가 없으니까 몸에서 그런 거를 억제하는 물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허브 같은 거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나, 여러분들 아로마 같은 거, 아로마 오일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물질들이 전부 다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이토케미칼을 음식을 통해서 얻으려면 유일하게 식물성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점들. 요새 보면은 왜 이런 것들이 기초 영양 물질로 새롭게 대두되는 이유가 뭘까? 원래는 먹었어야 되는데, 자연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들어왔었던 건데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방어하는 물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한 물질로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도 그거를 식물성 음식을 이때까지 먹으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 방어 물질이 똑같이 우리 몸에서도 곰팡이로부터, 벌레로부터, 뭐 활성산소로부터 이런 걸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안 먹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성장할 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메가3라고 하는 불포화지방산이에요. 이 오메가3라고 하는 불포화지방산이 뭐 오메가6는 나쁜 거, 오메가3는 좋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적으로 음식 식생활 습관을 보게 되면 오메가6를 굉장히 많이 먹게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강조되는 것은 오메가3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아이들이 성장할 때 뇌가 계속해서 커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얼굴이 되게 크다고. 저 20대 얼굴 조망만 했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게 우리 와이프는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더 만났을 때 제가 얼굴이 해바라기 같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늙어가면서 골격이 점점 커지는 거 있죠. 아이들이 얼굴이 조그맣잖아요. 그렇지만 커지면서 커지죠. 그때 뭐가 커요?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뇌도 같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 뇌가 자랄 때 뇌세포에 가장 중요한 게, 뇌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할 때 이 오메가3 계열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리 좋게끔 하려고 하면은, 아이가 뇌가 정상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뇌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도 하려면 저 오메가3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오메가3라는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야. 또 하나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제왕절개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자연분만했느냐 인공분만했느냐 자연분만했느냐에 따라서 애들 몸에 있는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죠.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일어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내 미생물의 균주들이 계속해서 잘 복제될 수 있도록 하려면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먹이가 다 어디 있어요? 식물성 음식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식물성 음식 안에 사람은 소화를 시키지 않지만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 남겨놓은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눌린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제 저항성제가 탄수화물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저항성 탄수화물들이 결국은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의 먹이로 쓰여져서 걔네들이 계속해서 증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채소를 안 먹게 되면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지게 되고 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지게 되면 면역이 무너지게 돼요. 면역이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고 배변이 잘 되고 있는지의 상태를 째려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엄마가 먹이고 엄마가 그 아이들의 변을 보고서 그거 확인하면서 우리 아이의 장내 미생물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변비가 걸리면 안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서부터 변비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장의 기능이 문제가 있고 또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인식을 하셔야지 돼요. 또 하나가 아이들 성장할 때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대한 건데요. 콜라겐은 원래 우리 몸에서 3종류의 아미노산만 있으면 무조건 만들게 돼 있어.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합성하려면 정상적인 대사가 단백질 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원료가 없다든지 대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들의 작용이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저 콜라겐 합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양의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뼈가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결합 조직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걸 잘 인식을 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영양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엄마들이 잘 알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좀 제대로 먹여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프지도 않고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줄 텐데 그거를 그냥 이 TV 방송에서 콜라겐 파니까 우리 애도 콜라겐 먹여도 되나요? 우리 애도 유산균 먹여도 되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보조적인 것도 보조제도 같이 보조적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지 음식은 엉망으로 먹이면서 보조제 먹여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올바르게 세우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걸 엄마들이 정말 인식을 하셔야지 돼요. 이게 왜 제가 흥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이거 우리나라 현재 부모 되는 그 세대에 있는 분들이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들 아이들이 나중에 올바르게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물을 제대로 섭취하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 물을 먹는 것 중에 하나는 미네랄을 가장 쉽게 우리 몸에다가 공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보면은 물을 잘 안 먹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하도 정수물을 먹다 보니까 미네랄의 결핍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미네랄이 좀 풍부한 수분을 섭취를 애들한테 시키는데 물을 먹이는 거하고 음료를 먹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저는 그냥 순수한 물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물을 먹이는 거는 아이들 몸무게 곱하기 33을 해서 먹이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가 뭐 한 30kg 정도 된다 그러면 곱하기 33을 해서 1리터 정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 있는 체액을 계속 체인지업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에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면 다시 새물을 넣어서 우리 몸의 체액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것이 깨끗하게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애들이 그 수분을 섭취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땀을 흘리잖아요. 근데 애들이 뭘 안 해요? 운동을 안 해. 그래서 참 그런 게 되게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고가 계속 순환이 돼야 노폐물도 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계기라도 될 텐데 이게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은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면 혈액이 탁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 때부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질병이요. 중고등학생서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애들이 왜 지방간 같은 게 생기냐고. 그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먹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지방간이 생겨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냥 아이들 맛있는 거 계속 난 먹인 것밖에 없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잘못된 먹거리를 습관적으로 먹이게 되면 누구나가 다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환경이 계속 지속되면 뭐가 생겨요? 유전자의 변이를 유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단백질은요, 제가 여기 앞에다가 이제 화학적인 구조를 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예, 몰라도 돼요. 예,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게, 요 알자 표시되어 있는 것만 바뀌는 거예요. 알자 표시. 여기에 있는 거와 여기에 있는 거와 여기에 있는 거는 다 똑같은데, 알자만 바뀌는 거. 알자에 어떤 분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 기능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가지. 우리 몸에서 20가지의 아미노산을 갖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얼마나 만드냐면, 현재 찾아낸 건 한 2만 가지가 넘는다고 이렇게 찾아냈지만, 예상하는 건 한 8만 가지가 넘을 거다. 우리 몸의 단백질의 종류가 8만 가지가 넘을 거야. 근데 현재 찾아진 거는 2만여 가지는 현재 찾아냈어. 뭐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되다 보면 새로운 단백질의 종류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현재 아미노산은 20가지 아미노산을 갖고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 식물은 대부분의 몸이 탄수화물로 돼 있어요. 탄수화물로. 그런데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의 몸의 구성이 물 빼고 나면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야.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몸에서 유전 정보를 분석해 보면 어떤 단백질 만드세요, 이런 정보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유전 정보가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백혈구가 생성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있죠? 백혈구가 생성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이제 자가면역성 질환이 생긴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거가 왜 그러냐면 백혈구가 단백질이거든요. 적혈구도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 기능을 하고 있는 항체 같은 것도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이제 서로 백혈구끼리 불러들이는 그 신호물질도 다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보면은요, 세부적으로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 단백질이 아닌 게 거의 없어. 우리는 단백질 하면 콜라겐 생각하고, 머리카락, 케라틴 생각하고, 손톱, 발톱, 케라틴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거가 20가지 아미노산이 골고루 있어야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 식품을 먹잖아요. 20가지 아미노산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다 분리가 돼서 흡수가 된 다음에 간에 가가지고 인체가 필요로 하는 2만 가지가 되는 단백질을 다 합성한다고 보면 돼. 먹는 고기 덩어리를 먹으면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다 분리가 된 다음에 간에서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다 합성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골고루 있지 않을 때, 균형을 맞추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몸에서 생리작용에 관여되는 어떤 단백질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호르몬이야. 호르몬과 효소. 이런 물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단백질의 불균형이 축적되게 되면 서서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서서히. 그래서 결정적인 건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성장과 유지.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과 이 성장기와 임신, 수유기 때 특별히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양도 양이지만 종류가 다양하게 다 있어야 돼. 뱃속에서 애들이 새로운 몸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 때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20가지가 골고루 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단순하게 뭐 고기 먹으면 단백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성장할 때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하면서 열심히 광고들 단백질 그 식품도 광고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유행이야. 좀 지나면 안 해요. 그러면 또 안 먹는다,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 되는 아니에요. 이게 단백질은 우리의 몸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명활동 하는데, 그 항상성 유지하는데, 호르몬,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카곤. 그러니까 인슐린이 뭐예요? 혈당을 혈당, 당을 그 세포에다 옮겨다 주는 호르몬이잖아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같은 거, 또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거 전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양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을 못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수없이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효소인데 이것도 다 단백질이에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에 관련된 거, 항체, 면역세포. 면역세포는 백혈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면역세포, 그다음에 혈액이 응고되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단백질. 우리 질병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산소와 영양소 운반하는 여러분 혈액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알부민 같은 거 있죠. 예. 글로불린, 알부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수분 평형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알부민이나 글로불린이 그 역할을 하지만 탄수화물을 대신해서 급할 때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단백질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백질이 뭘 통해서 들어올까?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아까 그랬죠. 식물은 단백질이 별로 없다고. 식물은 탄수화물이 주지 단백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얻는 단백질을 가지고서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20가지 아미노산을 다 공급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동물성 음식을 필연적으로 먹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라날 때 많은 엄마들이 우유를 먹는데 저는 우유보다는 산양유 먹이라고 제가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어요. 우유를 먹일 돈, 산양유가 비싸서 못 먹이면 우유 먹일 돈만큼만이라도 좀 산양유를 먹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최근에 제가 이거 20년 동안 떠들었거든요. 20년 동안 떠들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엄마들이 우유 먹는 풍토가 산양유로 바뀌어가고 있어. 난 그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서야 이 산양유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계란을 먹을 때도 방사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알을 낳은 이 계란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생선도 오리고기도 닭고기도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단백질 근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고기하고 돼지고기에 단백질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15%에서 17%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굉장히 맛있는 살코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살코기 안에 있는 단백질은 불과 15에서 17%밖에 없어. 그 전체가 단백질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제일 잘 아셔야지 돼요. 가장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난 게 계란이라고 했어요. 예? 계란. 이거는 계란 한 알에 보통 5g에서 6g 정도가 단백질인데 계란은 소화 흡수가 가장 빠른 동물성 식품이라고 했어요. 소화 흡수가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동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영양 공급하는 데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 드렸고, 제가 지난 편에도 이 계란 한 알로부터 병아리가 나오면서 그 병아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어디 있다? 계란 안에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병아리 한 마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영양 성분이 계란 한 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란을 아이들한테도 하루에 2개 정도를 먹이는 거는 전 굉장히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생선도 소화 흡수가 되게 좋지만 생선 같은 경우도 단백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생선에는 보통 단백질이 한 6에서 8%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에서 그렇게 많이 퍼센티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가 되게 빨라. 생선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환자들한테 어죽이라는 걸 먹였잖아요. 어죽이라는 거. 그렇죠? 그거는 흡수가 되게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옛날에 무슨 이 보양탕 그런 것도 전부 다 끓인 다음에 쥐어 짜가지고 국물을 먹였잖아요. 그게 왜냐면 거기에 아미노산이 충분히 녹아있기 때문에 흡수가 되게 빨리 하라고 그걸 즙을 짜서 이제 먹인 거니까, 우리가 동물성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먹어서 너무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는 많이 먹어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이제 하나 더 첨가적으로 이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효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자꾸 효소식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효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을 뭉쳐가지고 큰 걸로 만드는 거를 동화작용이라고, 큰 덩어리를 짜게 내는 걸 우리가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런 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온도가 우리가 36.5도밖에 체온이 안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빨리 급격하게 이루려면 어떤 촉매라는 이런 그 화학 작용을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촉매 작용이 필요해. 이 역할을 하는 거가 바로 효소가 하는 거예요. 근데 효소에 아까 그랬죠. 효소의 가장 기본적인 건 단백질로 돼 있다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코팩터라고 하는 보조인자가 여기 붙어 있고요. 여기에 코엔자임이라는 조효소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가 촉매작용을 어떤 기질의 촉매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효소와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조인자들이 여기 껴 있어야지만 비로소 촉매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음식을 섭취할 때 단백질과 비타민과 미네랄은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효소들을 직접 생성해가지고 대사에 문제가 없도록 해준다라는 그 얘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동시에 섭취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비타민이 13가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비타민 C하고요. 또 하나가 비타민 D예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 자, 비타민 C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자기가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들은 먹으면 먹는 족족이 비타민 C가 들어와요. 자연의 음식을 먹었을 때 열을 가하지도 않고 생으로 먹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생으로 먹었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먹어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넘쳐서 버리기 시작했다고. 넘쳐서 버려서 지금은 안 만들어. 인간은 몸에서 비타민C를 안 만들어요. 문제는 그러고 났더니 현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 음식을 안 먹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을 열 처리를 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열 처리를 해서 먹다가 보니까 뭐가 안 들어요? 비타민C가 파괴돼서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 결핍이 일어나는데요. 아직까지도 기능의학 하는 의사들도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필요할지를 잘 몰라. 아무도 몰라요, 지금 비타민C는. 그래서 요새 기능의학 하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10g을 먹어라, 몇 g 먹어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거. 또 하나 우리가 째려봐야 될 게 뭐냐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우리가 옛날에 원시대 때 벗고 다녔잖아요. 벗고 다니니까 태양을 이용을 해가지고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거를 썼던 거야. 굉장히 많이. 그래서 아직까지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잘 몰라.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나 필요하면 지가 만들었겠어. 자기가 몸에서 충분히 만들어서 썼던 거라. 그러니까 충분히 만들어서 썼던 건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얘기야. 근데 현대사회에 오고 햇빛도 안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비타민 D 합성을 거의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면역과 비타민 D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건 면역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얘 일종의 호르몬과 같다 그랬어요.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혹시 이 성호르몬이나 부신피질 호르몬 같은 호르몬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호르몬과 같은 역할, 호르몬이라고 하는 신호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비타민 D를.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비타민 D가 얼마큼 필요한지조차를 잘 모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햇빛을 보던가 아니면 보조제를 통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미네랄들이야. 미네랄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돼. 첫 번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보조인자 쪽에서 미네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네랄들은 전해질 역할도 하기도 하고 신호 전달 역할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여기 눈꺼풀 떨리는 거가 뭐 꼭 마그네슘 부족으로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신경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신경 신호 전달하는 데 있어서 미네랄들이 관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칼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미네랄들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효소들의 촉매작용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신경 전달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몸에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내가 병이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우리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건강하게 잘 키우게 할 것인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이 결국은 애들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장년이 될 때까지의 모든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끔 돼 있거든. 지금 현대사회 가지고 자꾸
중장년층, 오히려 노년층보다 중장년층이 더 많이 아파가는 이유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요, 그래도 가공식품의 피해가 그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 가공식품을 가장 본격적으로 많이 먹었던 세대들이라고. 이 사람들한테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노년이 가면 갈수록 유병장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현대의학적인 그 치료에 의해서 의존해가지고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가 지금 우리가 좀 이거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던 세대들이 지금 40대, 50대, 30대 이거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자라나는 여러분의 아이들 또 우리들의 그 손자들 같은 경우는요. 걔네들을 돌봐주는 부모들, 어른들이 먹거리나 영양에 대한 얼마큼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30년이 지나면 저는 95세가 되거든요. 30년 지나면. 네. 제가 95세가 될 때, 지금 가뜩이나 아이들 지금 태어나는 출생률도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아파간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짊어질까에 대한 이거는 30년이라는 세월이 전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우리가 준비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은 병자 하나가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되면 전체가 다 우울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이가 아프든 어른이 아프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를 똑같이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1946년도부터 1964년도에 태어난 세대들, 저도 그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세대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년의 삶을 책임져야 될 삶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될 그런 앞으로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씁쓸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운명이 그런 거를.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챙겨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30, 40대 되는 이 중장년 세대들은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야 되고 본인들도 건강해야 되지만 아이들 정말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결혼 전 세대들은요. 이런 거를 잘 배워서 자기 스스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앞으로 태어난 아이가 진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이 지혜가 좀 필요하다. 영양과 건강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거를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도 뭐 이게 좀 강의가 짧았으면 좋겠는데 짧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저희가 사람들한테 한 토픽을 갖고 얘기하고 싶은 걸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저희 협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다 좀 올려서 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것들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 이런 주제를 갖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협회에 연락을 하셔서 접수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파트 쪽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지고 그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협회에서 지금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 계몽 운동에 같이 좀 참여하시고 제가 매달 이런 특강을 할 때 만약에 그런 정보가 여러분한테 온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좀 듣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